예,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시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언제나 좀 이렇게 투자가 안 어려워지고 편안해지는 걸까요?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네. 시장은 안정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변동성을 머금고 탐욕과 공포의 오가는 거니까요. 자,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중동의 긴장감이 앞에 지금 변수가 붙은 상황입니다. 시장 현황 어떤지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공이 이제 신용 잔고가 좀 큰 폭으로 좀 줄어들면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그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이제 신용 잔고가 약 15조, 16조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네, 합쳐서. 코스피, 코스닥 이제 합산입니다. 요거는 합산해서 이게 이제 20조 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신용 잔고가 올라갈 때는 또 좋죠. 뭐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총알로서 이제 든든한 총알로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최근처럼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조 원 정도 수준 이상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양시장의 합산 신용 잔고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좀 부정적인 수급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22일부터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를 제가 이제 세로 막대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약 9조 7천억 정도에 있었습니다. 9월 이제 말 정도에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8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약 1조 원 정도가 약 2주 4일 정도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우리가 저점을 깨면서 막 내려왔으니까 신용으로 이렇게 좀 사셨던 분들이 이 담보 부족 매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날카로운 또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는 8조 7천억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일단은 좀 멈춰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00선을 하회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급하게 나와야 되는 매물은 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을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좀 바닥을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율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노란색 그래프인데 그때가 얼마였냐면 이게 한 1.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코스닥의 신용잔고율이 1.8% 정도까지 하락을 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바닥을 찍고 드라마틱하게 다시 신용잔고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신용잔고 줄어들고 신용잔고율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까지 1.81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이 신용잔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바닥권 정도 수준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닌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옐런 재무장관이 또 자신 있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전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문한다는 등등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달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안 팔고 이렇게 관망만 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만큼 낙폭과대한 상황이다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누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냐면 시가총액 결국엔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았네요. 5일 동안에 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일단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대부분 2차전지 대형주들을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 뭔가 좀 바닥을 잡아줘야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10월 11일까지는 분위기 괜찮았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야 이거 지상전 개입하면서 이거 확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매도가 이렇게 다시 좀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스럽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다른 부분은 코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이죠.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코스닥 소재주들의 매도는 좀 일단락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다라면 코스닥에서 800선이 유지가 되면 급하게 나올 담보부정 매물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만 완화되면 충분히 좀 단기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좀 하락을 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역시나 민재기 팀장님이 시장을 날카롭게 지금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오후 2시만 되면 쏟아지는 물량 때문에 신용장고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인 외국인의 매도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섹터 얘기 보면 어쨌든 오늘은 뭐 낙폭과대 종목이나 이런 게 올라오지만 시장의 중심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주가 네. 같이 그전에는 시속 게임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같이 가고 같이 밀리는 양상들인데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쇼크가 있었던 거고요. 반도체는 역시 SK하이닉스의 HBM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섹터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만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아주면 지수의 뭐 그런 변동성은 그렇죠.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섹터를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가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이제 뭐 단기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번 분기까지 합산해서 제가 이제 그려본 건데요. 이렇게 캔들 크기가 커지면서 매출액이 아주 점프업할 때 성장주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죠? 근데 이번 분기를 포함하니까 거의 캔들 크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성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6월달, 7월달 이후죠. 8월달, 9월달 주가를 많이 하락시킨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매출액이 저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캔들로서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네,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좀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7월 26일 날 엄청나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피레침으로 아주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조금 보수적인 이제 말씀을 이 방송에서 계속 드렸던 이유가 바로 3분기의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물 가격이 원래 뭐 상반기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리튬이라든지. 그러면 양극재 판가가 빠지고 그러면 실적도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녹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뒤집어 보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저렇게 리튬 가격 빠지고 광물 가격 빠지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까지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분기를 넣으면 매출액 성장률은 거의 캔들 크기가 자그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이렇게 큰 폭으로 음봉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광물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거고 그 우려감으로 주가는 먼저 빠졌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2차 전지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좀 약간 희망,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받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중국 쪽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어제 개장을 딱 했는데 선물 가격이 16만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앞으로 광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와 관계없이 저는 주가는 이제 좀 바닥을 찍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예.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실적이 엄청나게 쇼크가 나오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V자 반등까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저는 옆으로 L자형으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2차 전지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조정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가격 조정은 이제 얼추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서 앙드레 코스톨로니가 얘기한 것처럼 뺐다 꼼뿔리, 예, 악재든 호재든 네. 나오면 시장은 미리 사전에 인식한다.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의 폭에서 언제 돌아설 것이냐. 그 기간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역시나 HBM인데 삼성전자는 역시 조금 더디고 네. SK 하이닉스가 기존 이제 주도권을 쥔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한 1% 약세에다가 지금 2%또 플러스로 돌렸어요. 네.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15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 내용을 일요일 날 보면서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머니투데이 출연하면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또 뚫었다. HBM3E 이제 차세대죠. 5세대라고 하는 여기도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AI GPU에 대한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100 다음 모델인 B100이라는 여기까지도 지금 빨리 앞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HBM 수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까지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는 아직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이렇게 위로 세로막대 그래프가 될 때가 공급 대비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더욱더 많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2025년도까지는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H100 원가에서 GPU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HBM이기 때문에 만약에 H100 다음으로 B100이라는 부분이 차세대로 퀄 테스트 통과하고 양산이 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HBM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고객사를 다변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도 아마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B100을 SK 하이닉스와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이닉스의 HBM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건 글자가 잘 나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아래쪽에 HBM3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빨간색 선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산 그리고 생산 부분인데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삼성전자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가장 뒤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다. 라고 기술 로드맵도 한번 보시면 결국엔 그러면 대장주는 엔비디아고요. 글로벌리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AI GPU가 잘 된다면 HBM 관련된 이 고대포 메모리가 많이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다면 SK 하이닉스 대형주는 보시고 밑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어닝 장비를 하고 있는 이 어닝 장비가 수율의 핵심이기 때문에 DIT 중심으로 이렇게 밸류 체인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이닉스 밸류 체인은 뭐 대표적인 게 한미 반도체고 한미 반도체도 강한데 DIT라는 기업은 뭡니까? 주가가 최근에 엄청 강한데요. 네, 근데 상대 비교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면 이오테크닉스를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조원대를 수조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DIT 2조 원대 정도 네, 2조 원 정도 되죠. 그러면 DIT는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 이제 중반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양으로 훨씬 더 지금 잘하고 있고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장비사가 3,500이면 상대적으로 싸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DIT 쪽으로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업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